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번외편으로 다시 돌아온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굉장히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시는데 1회 때부터 단골이야 아주. 그러니까요. 갑질 논란의 선두주자, 한진그룹의 조양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죠. 그렇죠. 네, 사실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각이 돼서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 당황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말로는 내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일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걸로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영장이 기각돼서 나는 내가 이렇게 법률 지식이 없구나, 감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구나. 네. 왜냐하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혹은 영장 실질심사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상황하고 그 영장 실질심사 당일날 이명희 씨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적 뭔가 방어 조치였죠 이게. 이거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팀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명희 팀에서 움직였는지 저는 그리고 기밀 유지를 또 잘했나 봐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기 이 대목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도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의를 시도한 것이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상습 폭행 혐의인데요.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여러 대목이 나오는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사실은 그 영상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다. 우리 이명희 씨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검찰은 이제 이게 말이 되냐? 분노 조절 장애면 피해자가 앞으로 더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 진짜 구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명희 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에 적시한 폭행 등 범죄 사실 24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정식 진술을 거부한 증언 수십 건도 첨부해서 상습 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피해자가 있었죠. 근데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5명이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우리 영상 증거, 우리 다 아는 영상 증거 있잖아요. 막 그 호텔 공사장 폭행 피해자하고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억대 합의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것이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진짜 저도 주변에서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각이 돼버려서 기각 이후에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법원이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건 막 밥 먹듯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당시까지는 피해자 11명 중에 1명이 합의서를 냈다는 거예요. 1명에 대한. 1명만. 그러다가 나중에 영장 실질심사할 때는 피해자 11명 중에 5명의 합의서가 들어갔고요. 그들이 막 억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이명희 씨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7가지 혐의 사실 중에 단순 폭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단순 폭행한 사람들의 죄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모욕죄도 들어있었거든요. 모욕죄 역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범죄 가지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을 나중에 재판에 가더라도 처벌을 안 하겠지 않냐. 그렇다면은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냐. 네. 그러니까 처벌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실형을 안 살릴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판사님들은 나중에 실제 이 사람이 구속돼서 징역 실형을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예.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 받아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보시면 예전에 우리 검찰 영장 신청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인정을 해서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번에는 합의서를 냈다는 건 뭐예요? 그 합의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이런 보상을 하겠다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근데 아프고. 하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변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그 100건이 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나서 100건이 넘는 그런 폭행 사건이 원래 20사건 이후에 더 있었었는데 네. 그것들을 적는 이유는 이 사람이 비록 뭐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적는 건데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갖다 낸 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 진단서잖아요. 그 진단서가 들어가면 이전에 있었던 그 100건을 포함한 수많은 이 100몇십 건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병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지 예.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하하. 그러니까 또 이게 싹 없어지지. 이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데다가 사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처음 이 초창기 이 그때 조현미 심리학 씨 박사 수료하신 우리 조현미 노영희 씨. 변호사께서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조현미 씨 그 목소리 목소리 예. 목소리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이제 던지는 그 목소리하고 이명 씨 이렇게 나올 때 제가 한 방송에서 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게 이제 딱 그 또 기사로 노영희 변호사 네. 정신건강에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또 써서 기사가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는데 그때까지도 네. 이명희 씨 측에서는 이 사람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건강 진단을 다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까지 정상이었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 네.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를 받아왔냐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아무런 자기는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꼼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꼼수죠. 그럼 이게 그 전부터 치료 받아왔던 그 진료 기록이 그렇죠. 있는 그런 게 건가요? 있어야 아니면, 되는데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예, 만들었겠죠? 갑작스럽게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나왔을 거고 네. 네. 또 어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분노 조절 장애는 너무 패턴이 있다.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이라는 게 정말 맞으려면 예. 사실은 우리 김현기 아나운서 앞에서도 화를 내서 분노가 폭발해야 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폭발해야 되고 그렇죠. 누구 앞에서도 마음대로 폭발을 해가지고 아무도 이걸 제어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상생활에 정말 근데 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거나 자기가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만 항상 이런 식으로 분노 조절을 보였다는 패턴이 그러네요.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택적 분노 조절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다라고 볼 정도이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진단서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 영남제분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곰 그림 예, 그려져 있는 예, 예, 아. 예. 그 제분에 있는 그분이 사실은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예. 자기 딸이 결혼한 사위 그 예. 사위가 사촌 여동생하고 뭐 불륜 관계다라고 의심하면서 그 사촌 여동생 이화여대 다니던 그 사촌 여동생을 청부살인해서 죽였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여자분이 당연히 검찰에서 뭐 재판 올려가지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병으로 병원에서 또, 네. 치료를 받았잖아요. 호화스럽게. 네. 네. 그때 진단서가 들어갔잖아요. 의사들이 이분은 지금 너무 아파서 네. 맞아요. 감옥에서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의사들하고 짜고 진단서를 만들어서 냈던 거였었잖아요. 돈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에 나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진단서가 네. 정말 분노 조절 장애의 진단서가 나온 건지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이거 있다. 인하대병원에서 뗀 거 아니야?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인하대가 한진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뭐 저기 그 아들도 저기 학력 만들어주고 뭐 그랬죠. 그렇지. 학벌. 그때 그랬다고 네.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듦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이 이미 기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재청구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재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강 수사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나머지 아직까지 합의서 안 들어간 6명도 사실은 계속해서 합의하려고 이 사람들이 시도를 할 것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머지 6명이 심리적으로 이거 처벌 안 그렇죠. 돼갔구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럼 나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의사가 기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합의서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더군다나 보강수사 해봤자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170명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참고인으로. 네네. 더 이상 어떻게 조사해요? 많이 조사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방향,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편들어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가 막 사람을 뭐 죽이거나 살인 혐의가 있거나 큰 사기를 쳐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다거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주는데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뭐 도주의 우려, 뭐 범죄 혐의가 혐의가 뭐 소명되고 뭐 기타 등등. 네.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을 구속하려는 요건 자체가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왜 물컵 갑질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그렇지만 한진 일가에서 벌어졌던 범죄가 실제 구속이 필요한 사안들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범죄 좀 더 큰 강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 구속 사안은 안 된다. 아니 그래서 상습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상습성. 생각해 보세요. 누차 많이 강조하셨죠. 전지가위를 사람한테 던졌는데 그게 괜찮아요? 바로 내 앞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여성분 때문에 운전하는 운전자가 뒤에서 머리를 맞고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게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도주를 하거나 도주 우려만 없는 거지. 도주 우려만 없는 거지. 나머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뭐 이제 자신의 잘못을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인정한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좀 보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이거 뭐 구속할 감이 안 된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법조인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라고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100건이 넘는 이번에 범죄 사실에 해당이 되는 건 24건이었는데 그거 말고 추가로 그 외에 100건이 넘는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성을 기준으로 두면 네,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돌아다니는 네, 시한폭탄하고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네,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얼마나 중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 것으로 보고 아무한테나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걸 당연시 여겨왔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구속을 안 시키면 누구를 그동안에 구속시킨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한 대 때렸다고 구속돼가지고 지금 1년 구형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전과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단식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얘기를 한 건데. 그때 아버지까지 나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빌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구속됐고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왜 구속됐어요? 형평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다른 구속 사례도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다른 구속 사례를 보면 이것하고 비교해봤을 때요. 왜 유독 재벌들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따져요. 구속 사유를.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봐도 사실은 나는 그래도 따져보더라도 상습폭행이나 특수폭행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구속사유냐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근데 요런 이제 의견까지 포함해서 결국에 나온 이유가 뭐 재벌이든 뭐 김성태 폭행범이든 뭐 빵을 하나 훔쳤든 뭐든 일단 여론의 집중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시키려고 일단 보는 거 아니냐. 구속영장 한마디로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맥락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조현민 씨가 그 물컵 던졌을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방송에서 말했어요. 조현민 씨가 물컵 던진 사건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긴 한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건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근데 경찰에서 영장을 사실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었었고 예. 검찰에서 영장을 사실은 반려했잖아요. 네. 그때 여론도 당연히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게 여론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당연히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도 영장 청구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막 한쪽으로만 몰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을 이 양쪽을 다 비교해 가면서 여러 번 설명을 많이 해줬었고 네네네. 실제 11명의 피해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기준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영장 실질심사 많이 들어가 보면 네.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구속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네. 구속시킨다라는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게다가 시기적으로 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으로 그러니까. 사법부 불신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라는 거, 재판부에서 발부를 거부했다라는 게 사실은 또 조금 더 의심의 여지, 그리고 우리가 불신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거 사건 터지면 아까 내가 이제 그리고 이명희 저는 씨를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이런 당연히 이 사람들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의사는 정말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 누군가에게 이 진단서를 끊어줄 때 네. 상대방을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해주거나 뭐 뭔가 자기의 의사적 소견을 바꿔서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이것도 이제 뭐 의심일 수 있습니다만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나온다는 게 왜 다른 정신과 의사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과 의사의 지금 진단을 해준 의사의 소견은 그냥 맞다고 그냥 의심 없이 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거 진단서 허위로 만약에 만들었다, 이거는 범죄 안 돼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있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벌금 정도에 들어가죠. 벌금 정도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아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번 네. 한 번만 뭐 잘못해서 그랬다면 벌금 정도 받죠. 그럼 그 벌금이야 당연히 뭐 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준 게 아니라 이번 거를 마치 이제, 완전 막 승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지. 어느 병원 누구 원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의사의 소견 그런 진단서나 요런 거의 신뢰성 그런 거를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의료분쟁 조정이나 이런 데서 진단서가 이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따져볼 그거는 그런 제도가 되나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그 의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면 되겠죠. 고소고발 예전에 검찰이 하겠죠. 예전에 막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왜 그 물대포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그렇죠. 분, 그렇죠. 그것도 관련 두고도 백남기 농민 사건. 예, 그때도 막 그 진단서 두고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뭐 물론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진단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뭐 1987이나 뭐 이런 데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막 써달라고 막 정말 하고. 의사로서 뭐 대부분의 의사는 당연히 이런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소신을 갖고 자기 법적 소견 뭐 어떤 다른 정치적 정무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의 소견을 정확하게 이제 적어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게 이게 보통 상식이죠. 근데 이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어떤 수요자의 관계로 돼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돼서 수요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네. 그렇게 됐다면 양심을 팔고. 아니 근데 이거 부장판사 이름도 내가 실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이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판사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다 들어왔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진단서를 뭐 진단서도 들어왔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의무는 없는 거죠. 판사는 의심해볼 의무가 없어요? 아니 그 뭐 의사한테 가가지고 또 그걸 이걸 알아보라고 얘기해줄 수는 있잖아. 그거는 영장 발부하는 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검찰이 그날 들어온 거니까 그날 결정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 신청 단계하고 영장 심사 단계에서 들어온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무조건 없어서 자료로 이제 딱 판단하는 그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 사람이 근데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가 가짜일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이 보여 내가 봐도. 근데 문제는 그 아까 말한 대로 특정 계층을 향한 네.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말 존재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예전엔 다 자기 정상이라고 돌아다니다가 네. 갑자기 이제 구속의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진단서 끊어가지고 꼼수 부리는 게 너무 얄밉고 싫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그 얘기죠,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 진짜 규정되어 있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상대방의 일상생활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한테 어떤 뭐 계층까지는 아니지만 우열을 가리고 봤을 때 아까 진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앞이든 트럼프 대통령 앞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막 조절을 못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저께 그 최명기라고 하는 정신과 원장님이 네네네. 그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진단서 냈는데 네. 이 사람이 장관 앞에서도 그렇게 분노 조절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면 예. 사실 그게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이명희 씨는 항상 특정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더라. 누울 자리 보고 눕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좀 아주 나쁜 성향의 발현인 것 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건 인격 장애인가? 분노 조절 장애도 그러면 어떤 뭐랄까 그 심신미약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럼요. 지금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치료지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성립되는 논리인 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공주 치료감호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지 예.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명희 씨 같은 경우 가서 그 진단을 받고 와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가서 이제 받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 병원 같은 데는 싸바싸바 할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가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그쪽에 가서 뭐 입원을 해야 되면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루에 가서 다 정리가 되면 하루에 하든지 해서 그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심리 전문가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범죄 사실이 있었던 그 시점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뭐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었을 거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양형에 그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을 살 거를 뭐 집행유예 해준다던가. 진짜요? 네,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치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 내리고. 그러면 치료도 해주고. 감형의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한 역할을 해주네요. 그렇죠. 그 형법 10조 2항이 나오잖아요. 2분의 1 이상 감형이 가능해요. 2분의 1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다시 이 사회로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법적 처벌이라는 거는.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하라고 맞는 것 나오는데 같은데 지금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도 욱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로 한 해 6천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네.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5년에 5,390명, 2016년에 5,920명,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5,986명으로 증가 추세고요. 보통 이제 남성이 83%로 압도적으로 많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연령별로는 20, 30대가 반 정도로 차지한대요. 그렇구나. 폭력적 행위 이후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특성이 있고 어이없다. 후회와 죄책감이 없답니다. 근데 마지막 뭔가 줄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소리 지르고 나면, 이명희 나면. 이명희 씨도 막 그러면 그 호텔 그 공사장에서 막 서류 집어던지고 막 뭐 던지고 하면서 엄청 만족감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구나. 근데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폭력적 행위 이후에 만족감 느끼는 거는 사실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뭐 던지고. 소리 크게 나는 거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부시는 방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가든 그렇게 해소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막 타인에게 그렇게 하거나 이 사회성이 결여된 것처럼 마치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되는 건 이거 지금 장애라는 거죠. 혹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체크리스트. 이명희 씨 덕에 별짓을 다 하네요. 자, 삼성 서울병원이 만든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도 한번 좀 짚어보죠. 어허, 예.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난데? 이건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자,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난데? 난 이건 안 해봐서.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잘 아닌 안 것 같아요. 해서. 자,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진짜 있어도 열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잘한 일을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아니, 인정받 뭐 안 그래요? 해줄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까지는 별로 아니야. 잘한 일이 없으니까 이건. 맞네.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이건 나다.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건 안 그치. 속담 말로 이제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죠. 너잖아. 아니, 저는 뭐 참습니다. 겁나 진짜 많이 참아요. 아 진짜요? 얘기 한 번, 그래요? 몇 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요즘은 좀 많이 참는구나. 그럼요. 예전에는 요새 사자왕을 집에서 했잖아요. 그냥 예, 수고해요, 그냥. 그래요? 집에 자, 있어요.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화가 나면 타인에게 폭언, 폭력을 가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폭언을 하진 않아요? 네. 두 분은? 폭언은 폭언은 안 해요. 예. 예. 그냥 뭐 야이씨 정도지 뭐. 폭언이 야이 씨도 폭언 아니에요 원래? 야, 이 사람아. 그 폭력을 가하지도 않죠. 화가 나면 야 이 사람아 인양반아 이렇게 말해요? 이제 슬슬 좀 무서워지는데 예.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아하. 사람이 막 열받으면 이런 우는 적은 분해기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래? 울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그리고 마시면 울죠. 술 마시면 울지. 네. 열받아서. 그런 사람 있죠. 여자분들 이런 경우 많아. 네. 맞아요. 저 술 종종 본 적 주정의 있어요. 한 형태로 맞아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 있다. 어릴 때 많이. 이건 많이 그러죠. 많이 우리가. 그랬죠. 네 탓이야. 미성숙할 때 좀. 네. 전 성당 다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탓이요 이런 거 안 하고 네 탓이요.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큰 탓이로 소리다 이거 많이 했고요. 그렇죠. 자, 예.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거 물건 잡기 시작하면 이건 좀. 큰일 이거는 나는데. 나중에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거리를 둬야겠네. 물건을 한 자기 번 엄마가 사줬으니까 아까운지 모르고 집어 던졌겠지. 근데 왜 그 뭐 부부싸움 하는 뭐 그런 얘기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네. 이거저거 들었다가 안 비싼 거 확 그치. 들었는데 이거 막 두루마리 휴지 집어 던지고. 그렇죠. 네. 안 비싼 거 던지는 그런 사람들은 조절이 가능한 사람이죠. 자, 다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살짝? 세상이 날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살짝? 알아줘본 역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알아줄 거예요. 자, 네.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이거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이 잘 안 풀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편이다. 이거는 얼핏 보면 그래도 포기할 거 포기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쉽게 포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들 거를 대충 제가 지금 느낌상 조절을 해보면 어느 정도 충동이 조절을 가능가 뭐 정상적인 정도면 1개에서 3개 정도예요. 그렇죠.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렵다. 그럼 4개에서 8개고요. 제일 심각한 거 9개에서 12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9개를 넘어간다. 이러면 전문의를 만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린 전문의를 만날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문의가 필요하면 그냥 뭐 노변한테 심리상담 좀 요청하면 네. 들어주지 않을까요? 박사 지금 네.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럼 뭐 저는 임상이나 상담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네네. 우리가 이제 이명희 씨를 옹호하려고 이런 걸 한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이제 좀 자가 진단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서 큰 나온 일을 김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그렇죠. 좀 예. 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한 거고요. 이렇게 유익한 팟캐스트가 있어요 지금? 없지. 있겠지. 있겠죠. 어느 정도 있겠죠. 약간 나 이거 분노 오는. 분노해? 하나 네. 지금 빡쳐.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 빡쳐 지금 인정 못 받아서 지금 네, 네. 너무 빡쳐. 네. 구독 안 눌러줘서 열받아 지금. 예. 더 눌러줘야 돼. 하트 왜 이래 지금? 왜 이래 지금 안 맞아 네. 균형이. 구독이랑 하트랑 균형 안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빨리 크게 더 한 번 더 말해. 그러니까 구독이랑 하트랑 균형 안 맞아. 네. 어디가 더 많아요? 구독이 더 많더라고요. 아니 좋아요로 그냥 구독을 누르면서 좋아요를 누르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누르는 게 더 인기 순위에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하트 순위가 더 올라가요? 완전 올라가죠.
좋아요 순위도 중요하죠. 근데 왜 안 눌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가 사람들이야. 보지. 들으면서 화를 내나 보지. 그런가? 아니 그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구독한 사람들 중에 예. 우리 방송 들으면서 짜증나는 좋지는 사람이 있는 아닌데, 거야. 그렇지. 우리 팟캐스트 그 하트 옆에는 네. 괄호하고 안도 같이 넣어가지고 안 좋아도 누르고 좋아도 누르고. 그렇죠. 바로 어때요? 열고 안 좋아요. 예.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네, 예. 좋아요. 그것도 좋든 안 괜찮네. 좋든 한번 눌러보고 일단 우리가 봅시다. 네, 네, 좋아요. 그래요. 네. 자, 뭐 물론 이런 9개 이상이신 분들은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게 성격에 대해서도 성격 장애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짤막하게 마련했어요. 네. 성격 유형, 성격 장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성격 장애는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병리적인 정서이자 부적응적 행동 유형. 흔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인격 장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도 무슨성 인격장애 이런 건 되게 많이 붙죠. 그렇죠. 무슨 복잡하다. 가면성 인격장애 뭐 복잡하다, 이게요. 무슨성 뭐 이런 거. A군 성격 장애가 있고 B군 성격 장애가 있고 C군 성격 장애가 있어요. 엄마. 그래요? 네, 세 개가 있는데 와. 그중에 이제 A군에 속하는 게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 뭐 이런 게 있고요. 예. B군은 더 조금 그런 건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 아하 이거 경계성 성격 장애, 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C군에는 C군 성격 장애는 뭐 불안과 두려움의 경험을 특징으로 이제 회피나 의존 이런 걸 보이는 건데 네. 회피성 성격 장애, 의존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죠. 근데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아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로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조금씩 분명히 뭐 경향성이 이런 조금 것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편집성 성격 장애가 뭐예요, 그러면? 편집성이 이제 독재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스탈린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예를 드는데 다른 사람의 악의를 예상하는 성격 장애래요. 저 새끼가 나한테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저 뭐 새끼를 폭언 안 한다며. 욕을 하고. 쟤를 죽여야 돼. 뭐 아니면 네. 나는 맞고 쟤는 틀려. 그러니까 쟤는 사회 악이야. 죽여야 돼. 뭐 이런 편집증적인 계속 의심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다른 해야 사람을 할까 봐. 의심하는 이게 예를 들면 의부증, 의처증 가진 사람들이 이 편집성 성격장애인 경우가 많고 상대방 말을 안 믿어. 그러네. 내가 나 뭐 예를 들면은 좋게 나 어디 갔다 와서 뭐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 조금 안 받으면 너 내 거 일부러 안 받았지. 너 날 씹는 거지. 날 피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괴롭혀요. 어디서 나를 무시해? 막 그러면서. 주변에 많나요? 약간 그런 경향성 있는 사람이 상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진짜. 이거 되게 위험한 성격인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기본이에요. 편집성 성격 장애.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믿어야 사기를 안 당하지 않나? 나는 잘 믿어가지고 맨날 당하는데. 너무 잘 믿어도 그런데. 그렇죠. 너무 잘 믿어도 안 되죠. 너무 안 믿어도. 아니 예전에 그런 상사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너 몇 시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간다고 미리 보고하고 다른 일 보러 갔다 오면 너 몇 시에 그때 어디 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 시간쯤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잠깐 맞다. 계산하면서. 그 계산해요. 그래서 아니 너 근데 놀러 갔다 왔지 이러고. 종로 간다 그랬으면 종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20분도 안 걸리잖아. 근데 왜 1시간이나 걸렸어? 그 사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싸하잖아. 아니 뭐 1시간 정도면 예를 들면 뭐 셌을 수 있다 쳐도 20분 걸리는데 왜 25분이나 지금 걸린 거야? 5분 지금 가지고 뭐 한 거야? 막 이러면 그런 식으로 더 만약에 집착이 심하면 편집정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그 결혼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를 잘 못 보셨겠지만 네. 내가 만난 수많은 그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네. 그 남편이나 부인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막 초단위까지 계산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이 편집성 성격 장애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요거 뭐 저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아니면 친절하네. 사진첩에다가 이렇게 좀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이게 뭐 체크하다 보니까 뭐 각자가 좀 갖고 있는 성격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장애는 아니지만 아까 김군이 얘기한 대로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이런 경향성들이 뭐 다 아예 있을 없는 거야.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순간순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발현이 될 수 근데 있죠. 사회가 이렇게 엉터리여서 우리가 더 화나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물론 성격이 그렇죠. 나빠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 사회가 그렇게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기 어렵고 아까 말한 대로 최저상계비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난번보다 그렇게 막 돈도 더 줄어들고 못 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명희 씨 덕에 별짓을 다 해봤네요. 우리 그러니까, 심리학 팟캐스트는 아닌데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또 세분화해서 좀 나눠보고 했는데 뭐든지 나쁘기만 한 건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전화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또 배워요.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고 상식이 네. 늘어가네요. 어쨌든 이거 원고 만드느라 우리 김진아 작가가 너무 고생했고요. 요 그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요 유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게시판에다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도 한번 좀 가미해가지고 네. 심리 유형에 따른 재테크 방법 이런 것도 알려줄까요? 심리 유형에 따른 재테크 그렇게도 방법이 할 수가 있어요? 있나요? 이거 그냥 내가 지어서 하는 건데.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아유.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양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명희 씨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고 네. 분노 조절 장애까지 우리가 좀 나눠봐서 어쨌든 뭐 이런 그 갑질 범죄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또 이제 이명희 씨 관련된 케이스가 어떻게 또 진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뭐 번외편에서는 또 뭐 최근 이슈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짚어보고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도 그럼요. 예,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뭐 뉴스 보시다가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내용들 있으시면 우리 노드위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연 어떻게 보내나요? 네,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파티에도 댓글 달을 수 있습니다. 파티는 댓글 네. 달기 불편하시다면 그냥 팟빵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올라온 소식이나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안 해드렸는데 네네. 한번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나 예.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예.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네, 봐요. 한 타임 네. 쭉 우리가 시간 할애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사연을 풀어내는 시간을 또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할 정도로 많은 사연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우리 한 시간 할 만한가요? 아, 그럼요. 한 시간 할 수 아, 있어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 자, 다음 좋아요 누르세요. 한번 네, 더.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좋든 안 구독. 좋든 좋아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